안녕하세요. 경계선지능 상담사 자격과정의 강의를 맡게 된 김혜정입니다. 경계선지능 상담사, 그러면 이 강의를 신청하신 여러분들은 지능과 또 경계선지능, 또 상담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또 필요성과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마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크게는 5개의 파트로 20개의 차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선 지능이란 게 무엇인가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이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대해서 진단 도구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정서, 사회성을 어떻게 발달시키는가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에 대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가, 상담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청소년들,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진로의 방향들까지, 지원의 체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경계선 지능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지능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의 지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 상담사가 왜 필요한가?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경계선 지능을 살펴보기 전에 지능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훨씬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지능이 어느 정도인가 되게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도 하고 하는데요.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네, 키와 어떤 몸무게처럼 물리적으로 측정이 좀 어렵죠. 그리고 직접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또 밝혀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무언가를 학습하고 학습한 능력, 학습한 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해내는 능력,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이런 인지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무언가를 경험해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 학습한 걸 가지고 지식을 획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내보고 그걸로 인해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잘 생활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능을 통해서 학업과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지만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 조금 의아하긴 하죠. 되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자기 관리도 잘하고 정서적인 자신에 대한 통제감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낮을 때 정신장애,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좀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낮다고 해서 정신장애의 확률이 높다, 정신장애가 발병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사회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있겠죠. 자, 지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검사를 개발한 또 학자 중에 한 명인 프랑스의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IQ, 지능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지능 검사를 통해서 지능을 정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능 지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인지 능력에 대해서 표준화되고 정량화되고 셀 수 있도록 그렇게 셀 수 있도록 측정치를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능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모두 영향을 받는 다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비네가 정신연령과 생활연령의 개념을 가지고 지능 검사의 결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능 검사에 대한 또 지능 IQ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이 정신연령, 이 발달의 정도죠. 발달의 정도를 생활연령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생활연령, 정신연령이 가지고 있는 발달의 정도가 생활연령 몇 년, 몇 개월 정도에 해당하느냐, 이러한 개념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령이 달라도 상대적인 IQ를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본 값을 IQ다 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IQ가 115 이상이다. 그러면 우수한 지능으로 굉장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IQ 85에서 115, 요 사이를 평균 지능이다. 대다수의 인구가 여기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IQ 71에서 84가 경계선 지능이다. 그래서 약간 좀 특정한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Q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특수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IQ의 개념은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에 대한 비율이니까요. 나이가 있는데 정신 연령이 나이에 맞게 나이랑 생활 연령이랑 정신 연령이 같다. 그러면 IQ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이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을 따져 보았더니 이러한 곡선을 보이더라. 그래서 평균을 100으로 보고 표준 편차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15인 점까지 곧 85에서 115까지 여기를 평균 지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5 이상을 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70 이하가 지적장애라고 했는데 71에서 84까지 요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경계선 지능에는 약간 분야마다 정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의학적인 정의,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지수가 71에서 84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 장애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임상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평균 범위와 지적장애 범위의 경계에 있어서 인지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다.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편람이 있어요. 목록들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4에서 이런 이야기, 이 수치가 나오고 있었는데 DSM-5로 개정이 되면서 수치가 삭제가 됩니다. 약간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교육이나 학술적인 영역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느린 학습자, 경계선급 정신지체, 일반적인 학습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학회에서는 정신지체의 정의를 경계선급, 경도, 중증도, 최중도 이렇게 이 영역에 경계선급을 놓고 있습니다. 지능지수 85 이상 정상으로 보고 70 이하를 지적장애 위험 부문으로 볼 때 경계선 지능은 그 경계에 해당한다.
정규분포 목전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 인구의 13.6%가 해당한다. 적지 않습니다. 13.6%. DSM-4에서 기준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경계선의 정의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DSM-4에서 얘기했던 그 수치를 조금 기준으로 삼고 있긴 합니다. 자, 정책적 정의를 살펴보면요. 느린 학습자 지원법이라고 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학습의 제약을 받는 학생 중에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 학생들, 학생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들,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 그리고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 모두를 느린 학습자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한계가 지적 기능의 저하,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이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점, 한계점이 좀 있다. 이 정책적 정의로 인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성격장애나 지적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죠. 특수교육법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들,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라고 이 경계선 지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조례 2020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라고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광역시는요,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 조례에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선 지능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적절한 교육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경계선 지능들은 지적 능력이 더 낮아져서 지적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적 능력이 개발돼서 생활에서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다. 정상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선 지능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간의 상호작용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습의 결손들이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또 문화적인 박탈, 신체적인 원인으로 의해서 학습하지 못한 경우, 또 이런 경우들이 될 수 있겠죠. 가정 환경, 가족 구성원의 지능이라든지 상호작용 등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학교 환경에서 부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도 경계선 지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큽니다. 불안과 동기 부족, 또 우울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요인으로 인지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장애입니다. IQ가 70 미만인 경우로 정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경계선 지능보다는 보다 심각한 학습 및 적응 능력의 제한을 동반하는 그런 지적장애죠. 지적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지적장애라고 하죠. 경계선 지능인데 굉장히 기능이 낮아졌다 그러면 지적장애랑 혼돈이 좀 구분하는데 혼돈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IQ 70 미만의 지적장애로 장애 등록을 받게 되면 이건 특수교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분명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특정 학습 장애라고 있습니다. 개인의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이러한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업 성취 영역에서 특히 읽기, 쓰기, 수학,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 특정 학습 장애라고 합니다. IQ는 70 이상으로 보는데요. 읽기 장애는 특히 난독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단어 인지 읽기 장애, 유창성 읽기 장애, 이해 읽기 장애 이런 영역 부분에서 읽기 장애를 보일 수 있고요. 쓰기 장애는 철자 쓰기 장애, 또 장문 쓰기 장애, 글자 쓰는 거 좀 어려워하는 거 있는데 이게 특정 학습 장애로 진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학 장애도 있습니다. 연산 장애, 문제 해결, 수학 장애. 이렇게 특정 학습 장애,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수학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죠. 아동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장애입니다. 주의력이,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게 굉장히 큰 특성이고요. 충동적인 행동, 과잉 활동성 이런 양상들이 좀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 학업이 좀 어렵고 사회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부적응이 나타나고요. 정서적인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ADHD 자체는 지능이 낮은 것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지능 문제가 아니라 조절에 관한 뇌 부위의 활성이 좀 떨어진다. 조절력이 어렵다. 그래서 ADHD와 경계선 지능의 차이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개념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아동기에 사회적 상호작용, 또 언어적인,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동행동, 의미 없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관심, 되게 뭐 기차라든지, 뭐 바퀴라든지, 뭐 수학적인 거라든지 특정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요. 3세 이전에 주로 발견이 됩니다. 언어 발달이 느는 특징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지능보다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사소통 수준, 또 상동행동 이런 측면에서 진단을 하게 되고 경계선 지능과는 차이를 좀 보이게 됩니다. 자, 학습부진입니다. 학습부진은 연구자마다 개념적인 정의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지능은 정상 수준이나 또래에 비해서 학업 성취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지능은 정상인데 학습에 대한 성취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는 그걸 학습부진이라고 합니다. 지능과 관계없이 불우한 환경이나 학습 부족에 기인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학생들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20% 정도 저하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지능에 문제가 없다면 학습 부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정 학습장애는 신경정보 처리 과정에서 말하는 거, 읽는 거, 또 수학적인 연산에 대한 어려움을 보인다면 이 경계선 지능에서는 신경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는 아니다. 지능의 문제다. 라는 차이가 있고요. 이 경계선 지능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 부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경계선 지능에서. 그래서 그걸 더하기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차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 상담사가 왜 필요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살펴보면 2020년도에 기초학력보장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학습 지원 대상의 학생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라고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지원 대상 학생을 좀 선정을 해보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선 지능 그리고 특수요인에 대한 특수요인이라는 것은 타고난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에 의해서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
위센터, 여기에 전문 기관을 연계합니다. 그래서 좀 통합적으로 지원해보자 라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죠. 코로나19 대응 교육의 결손을 해소를 해보고 심리 정서를 좀 안정시키고 사회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보자 라고 기초학력 보장법을 발표하면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계선 지능 상담사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 경계선 지능인들은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이러한 인지적인 과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육, 직업, 사회적 상호작용의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고요.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전문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경계선 지능 상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경계선 지능을 보이는 사람들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잘 이해하고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적 개입도 필요합니다. 인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서, 사회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 학습의 결손이라든지 학습의 부진들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적 개입도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지원은요. 인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좌절감, 절망감, 또 무기력감 이러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하죠.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인지가 떨어지고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역할을 전문 상담사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가정, 부모님들, 보호자들을 위한 정서적인, 심리적인, 또 경제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경계선 지능 상담사들이 맞춤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능은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학습된 지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내고 생활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보았죠. 평균을 100이라고 봤을 때 70 이하가 지적장애고 71에서 84까지 여기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다. 인지적인 제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의 원인은 유전적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또 유전과 환경이 상호 연관이 되어서 또 요인이 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원인을 살펴보았고요. 경계선 지능과 유사한 개념들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장애, 특정학습장애, ADHD, 자폐 스펙트럼.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좀 비슷하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계선지능 상담사가 필요하고, 이들은 개인 맞춤적인 지원, 교육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 또 사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들,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 상담사의 필요성과 역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